하루아침에 놓칠 뻔한 지구촌의 다양한 소식 총정리해드립니다. 월드 리포트 장원석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저희 어떤 소식으로 시작을 해볼까요? 네,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대유행하면서 우리 삶이 다시는 코로나19 발생 이전으로 돌아가지 못할 거라는 분석 일찍이 있었죠. 네. 앞으로 위생 수칙을 지키기 위한 노력은 일상이 되고요. 계속 조심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뭐 학교, 직장, 식당, 영화관, 운동경기장 등 여러 분야에서 각 상황에 맞는 대비책을 내놓고 변하고 있습니다. 경제 분야에서 나온 말이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바뀐 새로운 일상을 두고 뉴노멀이라고 하죠. 네, 코로나19 이전과 비교를 해보면 이제는 변하지 않은 곳을 찾으라고 해도 찾을 수가 없을 정도예요. 맞습니다. 심지어 가장 보수적인 곳으로 손꼽히는 법원에서도 뉴노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법원 하면요, 규정대로 모든 일을 처리하는 이미지가 강하죠. 네. 원고, 피고가 재판장에 출석하고 판사가 입장하면 모두 기립해서 예를 갖추고요. 판사의 지시에 따라서 변론이 진행되고 선고 기일에는 엄숙한 분위기에서 선고가 내려집니다. 법이라는 것은 한 나라를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성역과 같은 체계이기 때문에 조금 불편하더라도 융통성을 요구하기보다는 보수적인 형식을 따르는 게 당연했습니다. 네. 그런데 미국 대법원에서 이른바 전화 변론을 허용해 화제입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별다른 사유가 없으면 법정에 출석을 해서 변론도 하고 선고도 받는 게 통상적인 모습이었는데 전화로 변론을 할 수 있다니까 이거 굉장히 놀라운 변화네요. 그렇죠. 대법원에도 뉴노멀 변화를 코로나19가 이끌었습니다. 네. 재판이 진행되면 수많은 사람이 법원에 모이죠. 이렇게 되면은 여러 지역에서 각계각층이 모였다가 흩어지기 때문에 거리 두기가 사실상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코로나19 집단 감염 위험성도 커지겠죠. 또 대법원 판사들이 대체로 고령이잖아요. 그렇죠. 이 점도 전화 변론이 생긴 이유로 꼽히고 있습니다. 들어보니까 또 이해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위험에 빠진 상황에서 보수적인 법원도 어쩔 수 없이 좀 유연성을 발휘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봐야겠죠. 그런데 전화 변론은 기존의 법정에서 변론을 할 때와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특정 사안에 대해서 전화로 신문을 하는 건 똑같은데요. 대법관이 한 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 명이 앞에 쫙 앉아 있는데 네. 따라서 평소에는 다른 대법관이 중간에 관여하고 말도 끊고 질문하는 게 가능했어요. 근데 전화 변론에서는 대법관 한 사람이 신문을 마치면 다른 대법관이 또 신문하도록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예능 프로그램에서 연기자들이 속된 표현으로 야 마이크 불리니까 나 말 끝나면 얘기해 이런 얘기 있잖아요. 네네. 그것과 약간 비슷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건 또 전화 변론이 만든 새로운 규칙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법정에서 변론이 펼쳐지는 모습과 또 다른 점은 대중의 실시간으로 공개된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법정 상황을 생중계하는 건 법원이 국민적인 관심이 큰 사건에 한해서 드문 경우에 허용하죠. 네. 하지만 전화 변론 도입으로 변론 상황이 공개되면서 국민들의 알 권리가 더 보장되는 측면이 생겼습니다. 네. 정말 앞으로는 또 어떤 변화가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그렇죠. 그런데 법원 못지않게 의외로 보수적인 곳도 있었습니다. 바로 그 유명한 아카데미 영화제인데요. 권위가 있는 영화제인 만큼 그들만의 규칙이 있었습니다. 아카데미 영화제가 상을 수여하는 영화는 반드시 상업영화관에서 정식으로 개봉했어야 합니다. 영화 팬들은 모두 알고 있는 아카데미 영화제의 전통이죠. 네,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넷플릭스 같은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공개되는 작품 같은 거는 오스카상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해서 또 논란이 되기도 했었잖아요. 맞습니다. 시대가 변해도 꿋꿋하게 전통을 지켜가던 아카데미가 코로나19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년에 열릴 아카데미 영화제에 한해서 극장 개봉작이 아니어도 출품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이거 영화계에서는 굉장히 놀라운 변화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코로나19로 개봉작이 너무 적어지니까 콧대 높던 권위를 잠시 내려놨습니다. 영화관 문을 닫았던 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세계적으로 영화관 운영이 어려웠고요. 영화 제작사들은 개봉 자체를 미뤄왔죠. 개봉작 숫자가 너무 적어지니까 어쩔 수 없이 내년만큼은 넷플릭스 같은 플랫폼을 통해 선보인 작품도 허용했습니다. 내년에는
사상 최초로 넷플릭스 전용 작품이 오스카상을 받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게요. 뭐 일단 내년만 한시적으로 허용이 된 거긴 한데 그래도 뭐 이번 일을 계기로 변화할 가능성이 또 충분히 있는 거니까요. 그럴 것 같아요. 영화 애호가들 사이에서는 그런 기대를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카데미는 수상 규칙을 바꾼 데 이어서 영화제 개최 날짜도 변경했습니다. 원래는 93회 아카데미 영화제가 내년 2월에 열릴 예정이었는데요. 8주 연기된 4월 말로 옮겨갔습니다. 역시 영화 제작 현장에서 코로나19 여파로 영화를 제대로 만들지 못해서 출품될 영화 수가 적다는 이유 때문이죠. 아카데미 영화제가 미뤄진 건 이번이 4번째입니다. 네, 이 코로나19가 정말 이 보수적인 대법원 그리고 아카데미까지 변하게 만들었다는 소식 첫 번째로 들어봤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요? 네, 경제가 어려워지면 인기가 많아지는 자산들이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이 중 하나, 금입니다. 올해 초에 코로나19로 전 세계 증시가 출렁거리고 경제가 주춤하면서 국내 금 시장에도 큰 관심이 쏠렸죠. 금은 예로부터 보물, 부의 상징으로 21세기인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런데 스위스에서 그냥 금도 아닌 금괴 주인이 나타나지 않아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금괴면 뭐 그 영화 속에서나 보는 그 번쩍거리는 그겁니다. 네네, 바로 그거. 뭐 저는 뭐 실제로 본 적도 없고 만져본 적도 없는. 그러니까요. 네. 골드바, 네. 금괴. 저도 구경도 못 해본 물건인데요. 스위스의 한 열차 객석에서 지난해 10월 우리 돈으로 2억 3천만 원짜리 금괴가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지금껏 8개월이 지나도록 주인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3kg짜리인데요. 이 금괴가 기차 승객석에 실려서 1시간 30분을 이동한 건데 참 미스터리합니다. 진짜 이상하네요. 아니, 그 정도 양의 금괴를 운반하면 네. 온 정신이 금에 가 있어서 뭐 잃어버릴 건 상상도 못할 것 같은데 어떻게 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죠? 생각만 해도 좀 피곤해요. 네. 저는 무서워서라도 기차로 금괴를 옮기진 않았을 것 같은데 네. 다른 방법을 썼을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이 금괴 주인이 8개월째 나타나지 않으면서 이 금괴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가느냐가 화제가 됐습니다. 스위스에서는 금을 발견한 지 5년 안에 주인이 나타나야 금이 원래 주인에게 돌아갑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 금을 주었다고 신고한 사람에게 소유권이 넘어간다고 해요. 실제로 지난 2012년에 1억 3천만 원어치 금괴를 5년 동안 주인이 찾지 않아서 한 기업이 취득하게 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 기업 직원이 야산에서 비닐봉지 안에 담긴 금괴를 발견했는데 업무 중에 발견했다는 이유로 기업이 가져갔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뭐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고 지금 언론을 통해서 화제가 됐으면 아니 근데 잊어버리고 이거를 기억을 못한다는 게 제 상식에선 이해가 안 가지만 그러니까요. 어찌됐건 언론을 통해서 지금 화제가 됐으니까 주인이 나타날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아직 4년 넘게 남았으니까요. 네. 현지 언론들도 여러 가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스위스는 금을 다루는 기술이 높은 나라로 유명한데요. 그래서 금 가공업자가 실수로 잃어버렸을 것이다. 아니면 범죄와 관련이 됐기 때문에 주인이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 가지 상상력만 지금 난무하고 있습니다. 네. 스위스에서 주인이 없는 금괴 소식을 제가 준비하다 보니까 얼마 전에 우리나라 뉴스가 생각이 났어요. 뭐 잃어버린 금이라든지 돈은 아닌데 어떻게 보면 돈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지난해 6월에 로또 1등에 당첨된 사람이 지급 기한인 1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아서 국고로 귀속된 일이 있었습니다. 이달 초에 귀속됐는데요. 그 액수가 48억 7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랬군요. 네. 저는 몰랐는데. 그런가요? 관심이 있다 보니까. 그런 뉴스도 있었군요. 네. 네, 정말 억소리 나는 좀 피부에는 잘 와닿지 않는 그래요. 그런 소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요? 유일하다는 말 어디다 붙이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크게 달라집니다. 부정적인 사건에 유일을 붙이면 듣도 보지도 못한 끔찍한 사건일 가능성이 크고요. 긍정적인 일에 붙이면 대단히 환영받을 사연이겠죠. 그런데 유일이라는 말을 생명체에 붙이면 또 느낌이 달라집니다. 굉장히 소중한 존재, 사라질까 봐 조마조마한 마음이 들게 되죠. 지금 전 세계 유일한 혹등골의 미갈루가 호주 뉴사우스웨일스 남부 해안에서 발견돼 화제입니다. 네. 근데 멸종 위기 정도 단 한 마리인 경우는 사실 거의 없는데 네. 이 미갈루가 지구상에 딱 하나뿐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미갈루
호주 원주민 말로 하얀 친구란 뜻입니다. 이 하얀 고래를 두고 호주에서 미갈루라고 부르고 있죠. 네. 근데 이 혹등고래는 이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원래 네. 몸이 검은색 아닌가요? 잘 아시네요. 혹등고래, 긴 수염 고래과의 고래인데요. 몸 길이는 11m에서 16m, 무게는 30톤에서 40톤이 나가고요. 최대 60년까지 살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어두운 색이죠. 그런데 이 미갈루, 하얀 친구, 독특한 점은 멜라닌 색소가 결핍된 알비노 고래라는 점입니다. 아, 그래서 하얀 친구라고 네. 불리는 그 원주민 말로 미갈루라는 이름이 붙은 건데 미갈루가 호주에서 이맘때 그러면 발견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미갈루는 6월 정도가 되면은 남극에서 남태평양 쪽으로 혹등고래 무리와 함께 이동합니다. 조금 따뜻한 바다로 이동하는 거죠. 이때 호주에서 발견이 주로 되고요. 가을이 오면 다시 남극으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미갈루가 더 주목받는 건 알비노 고래인데도 30년 가까이 살아가면서 종종 호주에서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알비노는 보기에는 하얀 몸 때문에 굉장히 신비해 보이잖아요. 네. 그런데 햇빛에 취약하고 시력도 낮다고 합니다. 게다가 생태계에서는 눈에 잘 띄는 하얀색이기 때문에 포식자들로부터 공격당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새끼에서 보통 성체로 크기 전에 죽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아까 혹등고래 수명이 60년 정도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그러니까 알비노라는 이 약점을 극복하고 30년 정도를 살아왔다고 하니까 굉장히 장한 거네요. 네, 너무 귀한 친구죠. 네. 미갈루는 지난 1991년에 역시 호주에서 처음으로 발견됐습니다. 아주 화제였죠. 미갈루는 워낙 희귀하니까 호주에서는 6월을 전후해서 미갈루를 보는 관광 상품도 있었습니다. 그러자 호주 정부는 미갈루를 보호하기 위해서 일정한 거리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내로 접근을 금지하는 법까지 만들었죠. 이런 법을 만들 법도 한 게 혹등고래는 사람을 잘 따르는 동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부감 없이 인간에게 접근했다가 사냥당하면서 개체수가 세계적으로 500마리까지 줄어든 때가 있었습니다. 이후에 포경이 국제조약으로 제한되고 지금은 4만 마리 정도로 늘었는데요. 멸종위기종보다는 조금 약한 단계인 멸종위기 관심 대상이라고 합니다. 네. 뭐 지구는 인간만 사는 게 아니고 다 같이 이렇게 동물도 사는 곳이니까요. 네. 네, 정말 잘 보호받고 이 미갈루가 건강하게 오래오래 함께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월드 리포트 오늘도 유용하고 재미있는 소식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장원석 아나운서였고요. 1부는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뒤 2부로 들어오겠습니다.